시장 한복판에서 강문호 회장은 자신이 4년 전 집에서 내쫓은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끌며 폐지를 줍는 그녀의 뒤엔 자신과 똑같이 생긴 3명의 아이가 서 있었죠. 불임이라 믿었던 며느리는 사실 그때 이미 새쌍둥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쫓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나눈 손주들이었던 겁니다. 체면과 명예로 쌓아온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러온 잘못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저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댁에서 매일같이 손주 보기를 고대하시던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남편 도연이는 그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요. 병원 다녀왔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아버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게 임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조금 어렵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예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확률이 낮다고.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이런 일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직 방법이 있을 수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5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방법을 찾자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미 충분히 약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대진건설은 우리 집안이 3대째 이어온 회사야. 내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물려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 후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 아버지,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엔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심해? 내가 지금 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서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뭐라고요? 남편이 황급히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를 내보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이혼 절차 밟아.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죠. 안 됩니다. 전 서연이 없이 못 살아요. 도연아, 정신 차려. 넌 대진건설의 후계자야. 개인 감정으로 회사를 망칠 순 없어. 회사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전 제 아내가 더 소중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그럼 넌 이 집에서 나가. 회사도 재산도 전부 포기하고 나가라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서연아, 당신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남편은 밤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뭘 이야기한들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새벽녘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요, 도연 씨.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친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의지할 친척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만 걸었죠. 며칠 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고 시댁에서 생활비를 받으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유난히 예민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 들렀죠.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가 건네준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병원에서 임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돈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유일하게 가진 희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세요? 쌍둥이. 아니, 새쌍둥이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쌍둥이요?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아기가 3명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3개 보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임신이 어렵다더니 3명이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했어요. 아이 1명도 키우기 힘든 상황인데 3명이라니.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초음파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내가 꼭 잘 키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줄게. 시간이 흘러 저는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재개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반지하 방이었지만 저와 아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새쌍둥이를 낳는 건 제 몸에 큰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죠. 민준아, 민서야, 민호야.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봤습니다. 남편 성을 따서 박민준, 박민서, 박민호. 도연 씨를 닮은 아이들이었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동네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낮엔 일하고 밤엔 아이들을 돌봤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돌이 지나자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민준이가 처음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죠. 너무 기뻐서요.
그래, 민준아. 엄마야.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셋이서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어요. 때론 싸우기도 했지만 금방 화해했죠. 하지만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먹는 것도 많아지고 입는 것도 많아졌거든요. 병원 월급만으론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돌며 박스를 모았죠. 창피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저거 뭐해? 민서가 제가 박스를 줍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거야. 이걸 모으면 돈을 벌 수 있거든. 우와, 엄마 대단해. 아이들은 제가 하는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이 저를 지탱하게 해줬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 따가웠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폐지를 줍는 모습이 남들 눈엔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저 여자 혼자서 애를 셋이나 키우네. 남편은 어디 갔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보다 중요한 건 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그분은 정미경이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미경 씨는 제 유모차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새쌍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키우시는 거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씨는 한숨을 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싸서 나오셨죠. 이거 가져가세요. 아이들한테 먹이고요.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남는 거예요. 버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가져가세요. 미경 씨의 따뜻함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종종 제게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아이들이 4살이 되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의 유치원비는 제 한 달 월급을 훌쩍 넘었거든요. 엄마, 우리도 학교 가고 싶어. 민호가 동네 유치원 앞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보내줄게.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밤에 아이들이 잠들면 저는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한 거였죠.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견딜만 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아이들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봐서 미안한데 궁금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도연 씨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랬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미경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지만 당신은 그보다 강해요. 아이들을 보면 알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지. 그분의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강문호는 아들의 제삿날을 맞아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죠. 교통사고였습니다. 서연을 내보낸 후 도연은 매일 술에 취해 지냈어요. 그러다 빗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죠. 문호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술잔을 따랐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영정 속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은 채 사진 속에 갇혀 있을 뿐이었죠. 제사를 마치고 문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든 걷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무작정 걷다 보니 남양주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문호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끄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뒤엔 3명의 아이가 따라오고 있었죠. 저 여자, 설마. 문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야윈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가? 문호는 한 걸음 다가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아이 한 명이 넘어졌어요. 으앙! 서연이 황급히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어디 안 다쳤지? 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문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박민준? 아이가 이름표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또렷이 적혀 있었죠. 박민준. 문호는 다른 아이들도 살폈습니다. 박민서, 박민호. 모두 박씨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의 성? 저 아이들이 설마.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 모두 도연이를 닮아 있었어요. 아니, 자신과도 닮아 있었죠. 문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문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불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셋이나. 그는 4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을 내쫓던 날. 그녀의 눈빛, 도연의 절규, 모든 게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건가? 문호는 아들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처음 흘려보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내가 며느리만 내쫓은 게 아니었어. 내 손주들까지 내쫓은 거였잖아. 그날 밤 문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야윈 얼굴과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문호는 서연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따라다닌 끝에 그는 서연이 사는 반지하 집을 찾아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죠. 한 개의 라면을 셋이서. 문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주들이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에게 라면을 먹이고 재우고 다시 일을 나가는 모습까지. 저 사람은 혼자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거야? 문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서연에게 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끝내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 앞에 나타나? 돈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다시 지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회장이기 전에 아버지였어야 했는데.
할아버지였어야 했는데 저는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 시선은 계속 느껴졌죠.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죠. 저 차 자꾸 보이는데? 며칠 전부터 눈에 띄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어요. 그냥 이 동네에 사는 누군가의 차겠거니 했죠. 문호는 차 안에서 서연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또 일을 나가는구나. 문호는 차에서 내려 반지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누워 작은 이불 하나를 덮고 있었죠. 민준이가 뒤척이자 민서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잠결에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문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죠. 내가 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문 앞에 놓고 가려다가 그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비겁하게 도와줄 순 없어. 문호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죠.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민호였습니다. 아이는 꿈을 꾸는 건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어? 배고파. 문호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동생을 깨웠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엄마 금방 와. 형아, 배고파. 조금만 참아. 엄마가 오시면 우유 주실 거야. 민준이는 동생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겨우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동생을 돌보고 있었죠. 문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한 거야? 그는 차로 돌아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단단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새벽녘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문호는 그녀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어요. 집에 돌아온 문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도연이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도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서연이를 보내지 말라고 했을 때 아빠가 들었어야 했는데. 문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 아이들을 봤어. 너를 닮아서 정말 예쁘더라. 근데 아빠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아빠가 그 아이들을 세상에 내쫓은 거야.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연과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서연이는 좋은 며느리였어. 아빠가 눈이 멀어서 그걸 몰랐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아빠는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저는 민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며칠째 열이 나서 걱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아이가 감기 몸살이네요. 주사 한 대 맞히고 약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니 다행이었어요.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강문호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저를 보고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서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저 아이가 혹시... 문호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뒤에 숨었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가자. 저는 민호를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문호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서연, 제발 잠깐만.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그냥 엄마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근데 왜 엄마 얼굴이 무서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저기서 마주친 거야?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4년 전보다 훨씬 더. 내가 왜 그 사람을 신경 써야 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와는 이미 끝난 사이였어요. 다시 만날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그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아이들 유치원 앞에서였어요. 문호는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연, 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문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보고 싶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아버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문호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과로 뭐가 달라집니까? 4년 전 그날 아버님은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잖아요. 불임이라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다고. 전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새쌍둥이를 품고 있었죠. 근데 아버님은 제 말도 듣지 않으셨잖아요. 문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4년이 돌아옵니까? 제가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알아. 다 봤어. 내가 폐지 줍고 밤에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이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것도 다 봤다고. 그럼 더 오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문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나도 할아버지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4년 전엔 우리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하시려고요? 서연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아버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셋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문호가 우리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야? 미경 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네. 아이들 할아버지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경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양반이 뭘 잘못했길래요? 저는 4년 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임 판정, 쫓겨난 일 모든 걸. 미경 씨는 분노했습니다. 어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어? 며느리를 그렇게 쫓아내다니. 그래서 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한텐 자격이 없어요. 미경 씨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문호는 서연을 만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기부요? 어디에 하시려고요? 남양주에 사는 어려운 가정에.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호는 서연과 아이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요. 하지만 서연은 금방 눈치챘어요.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죠. 이게 뭐지?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입금자가 누구죠?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익명. 저는 누가 보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돈으로 죄책감을 덜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다음 날 저는 문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대진건설 본사.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직원은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 연락을 해줬습니다. 회장님이 만나주신답니다. 올라가세요. 최상층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문호가 서 있었어요. 서연, 어떻게? 이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수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5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문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아버님, 돈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죄책감으로 제 인생을 건드리지 마세요. 서연아, 난 그냥 아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돕고 싶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최선의 도움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문호가 말했어요. 도연이가 죽었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널 내쫓은 후 도연이가 매일 술을 마셨어.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지. 2년 전 일이야.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문호의 얼굴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이야. 도연이는 내가 떠난 후 단 하루도 웃지 않았어.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도연 씨가 미안해, 서연아.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너를 내쫓아서 도연이를 잃었어. 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 씨가 생각났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 아이들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 그게 맞아.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저는 수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알아. 하지만 아이들만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지금도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요. 저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학비 명목이었어요. 그리고 집 앞엔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죠. 아이들은 신발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와, 새 신발이다. 엄마, 이거 누가 준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돌려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는 건 저 사람이 도연 씨 아버지라서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문호를 용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거부해야 하는 건지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해요. 엄마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미경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문호의 회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였죠. 회장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은행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신용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문호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래처들도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알았네. 나가보게. 비서가 나가고 문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 이 모든 걸 위해 난 뭘 잃어버린 거지? 아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마저 잃게 생겼죠. 며칠 후 대진건설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문호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빈 회장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40년간 일한 곳이었죠. 벽에 걸린 상장들, 사진들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동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문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집이 텅 비어 있었죠. 도연이가 죽은 후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들의 영정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연아, 아빠가 이제 다 잃었구나. 회사도 명예도 전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가족도. 문호는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 다음 날 문호는 서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문호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들어가도 되겠니? 무슨 일이세요? 손주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문호는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애들아, 이분이. 서연이 말을 꺼내려는데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문호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 있어? 민서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있지. 문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민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들 곁에 없어서.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랑 놀아줄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놀아주지. 문호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호의 얼굴엔 진심 어린 미소가 떠 있었어요.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걸까? 저녁이 되자 문호는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구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서연의 말에 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버님, 회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호의 달라진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부도 났어. 이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그럼, 괜찮아. 어차피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문호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또 올게. 응, 또 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호는 집을 나서며 눈물을 닦았어요. 서연은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문호는 그 후로도 계속 아이들을 보러 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씩.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문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줬거든요. 저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미경 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요즘 시아버지가 자주 오신다면서요? 네, 아이들 보러 오세요. 괜찮겠어요? 그 양반 믿어도 되는 거예요? 미경 씨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미경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결국 시아버지한테 손 벌린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용서한 거겠지 뭐.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문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매일 아이들 보러 오시고 선물도 가져오시고 죄책감 때문인가요? 문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젠 아니야. 진심으로 손주들이 사랑스럽고 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다니요?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렇게 밝게 자라게 했잖아.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정작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를 너무 억압했어. 내 뜻대로 살라고 강요했지. 그래서 그 아이가 불행했던 거야. 도연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알아. 너무 착해서 아버지한테 반항도 못했지. 그게 결국 그 아이를 죽인 거야. 저는 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서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요. 아니야, 미안해.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걸 알아. 아버님,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용서를 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아버님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도요. 문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 생각했거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걸지도 몰라. 며칠 후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야, 엄마? 할아버지 좋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 재밌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왜 물어봐?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랑 함께 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잖아. 민준이의 말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다음 날 저는 문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해요. 아버님 덕분에 아이들이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순 없지만 이제 제 마음속 겨울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문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편지 받았어. 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 내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정말? 그럼 갈게. 문호는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용서한 거잖아. 저런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미경 씨만은 제 편이었습니다. 서연 씨, 잘 생각했어요. 용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미경 언니, 전 아직도 확신이 서진 않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거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해보고 싶었거든요. 간호학원을 열고 싶어요. 미경 씨에게 말했을 때 그분은 놀라셨습니다. 학원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자본금은? 저는 망설였습니다. 돈이 문제였거든요. 그건 천천히 모으려고요. 내가 도와줄게요. 미경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서연 씨 혼자 힘든 일 다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젠 도움받을 때도 됐어요. 그날 문호가 찾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학원을 열려고 해요. 학원? 네, 간호학원이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문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알아.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문호는 자신이 남은 재산을 털어 학원 개설을 도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몇 달 후 작은 간호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 간호학원.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개원식 날 미경 씨와 문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학교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우와, 엄마 선생님이다. 아이들은 신나서 학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문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서연아,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난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이고. 학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가르쳤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강생 한 분이 합격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문호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거였죠. 할아버지. 아이들은 문호를 보면 달려갔습니다. 문호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오늘 뭐 배웠어? 나 그림 그렸어. 할아버지한테 보여줄까? 응.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생긴 거, 그리고 제게도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 어느 날 저녁, 문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정말요? 그래. 돈도 많고 권력도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 문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사 경영할 땐 항상 불안했어.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 그런 게 나를 짓눌렀지. 힘드셨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손주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아. 저는 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응? 용서했어요. 문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4년 전 그날이 생각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아버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아버님도 피해자셨을지 몰라요. 사회의 기대, 가문의 무게, 그런 게 아버님을 짓눌렀을 테니까요. 문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 미움을 놓아버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아직도 아프지만 이제는 견딜만해.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 봄이 왔습니다. 학원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엄마, 꽃이다. 아이들은 떨어지는 꽃잎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할아버지도 같이 찍어요. 민준이가 문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같이 찍자.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행복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요.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저녁에 학원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가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저녁 만들어줬어. 정말? 거실 테이블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죠. 처음 해봐서 맛은 보장 못해. 문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아버님.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며 잘 먹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야? 김치찌개야. 할아버지가 처음 만들어 봤어. 우와, 맛있어. 문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뭐예요? 사실 나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정말요? 응.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 말벗이 돼주는 거야. 너를 보고 배웠어. 저는 뭉클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나한테 용서와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요. 서연아, 도연이한테 미안해. 저도요. 도연 씨를 더 사랑해 줄 걸 그랬어요. 그래도 도연이는 행복했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아이들 보면 도연 씨 생각나요. 닮아서요. 나도 그래. 그래서 아이들이 더 소중해. 문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요즘 밤에 도연이 꿈을 꿔. 꿈속에서 그 아이가 웃더라고. 아빠 이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도연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변하신 거. 그랬으면 좋겠어.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학원은 점점 커졌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우린 아빠 없이 자란 거야? 응. 하지만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잖아.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린 행복하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줬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 우린 행복해. 어느 가을날 문호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들과 저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아야 돼. 그래, 곧 나을 거야. 문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서연아, 나 혹시 못 일어나면.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만약에 말이야. 내가 못 일어나면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아버님, 고맙다, 서연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줘서. 아버님이 없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아버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문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히 문호는 회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왔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문호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았죠.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아버님. 앞으로 건강 챙기면서 오래오래 우리랑 함께 계셔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할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문호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젠 회장이 아니라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로요. 어느 봄날 벚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처럼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사진을 찍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겨울은 끝났어. 이제 봄이야. 아이들은 꽃잎을 날리며 웃었고 문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아버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문호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엄마, 저기 나비다. 정말이네. 우리는 나비를 따라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더 이상 과거의 며느리도 쫓겨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삶으로 서 있었어요. 문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회장도 권력자도 아니었죠.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며느리를 아끼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용서는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용서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 나도. 민서와 민호도 함께 안겼습니다. 문호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오더라. 제일 추울 때가 봄이 오기 직전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겨울도 그랬어. 제일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끝이었던 거야. 이제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왔어.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 그걸로 됐어.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연 씨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죠. 잘 자요, 도연 씨. 우리 내일도 행복할게요. 작은 속삭임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겨울 끝에 피는 꽃은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꽃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